누구도 예상치 못한 잔혹한 비극이 시작된 것은 1982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동생은 참깨를 뒀는데 두세 명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시 아버님 들었다가 옷을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 뒤로 행방이 묘해진 거죠. 깊은 밤 낯선 이들의 방문을 받은 뒤 호련히 모습을 감췄다는 아버지.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조차 해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가족들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형사라고 하면서 이제 5부인지 6부인지 오셔가지고 아예 잠까지도 거기서 우리 집에서 다 주무셨어요. 아버지를 찾아주겠다며 집에서 묵고 있던 경찰들이 마을을 떠난 날, 사촌형 최낙전 씨와 낙교 씨마저 함께 사라져버린 겁니다. 명수 씨가 그들의 소식을 알게 된 건 신문을 통해서였습니다. 그전엔 미처 몰랐던 집안의 비밀, 각각 사형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아버지와 사촌형은 간첩이었습니다. 86년 아버지 최우로 씨는 형장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사건이 반전을 맞은 것은 아버지 사형이 집행된 뒤 낯선 남자가 명수 씨를 찾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두떼 아들이시오 그러더라고요. 이때 내가 여러 사람을 다 겪어보고 나는 이 사형수나 이런 사람들만 많이 다니면서 다 목표 활동하는데 자네 아버지만큼은 아닌 것 같으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동요도 많이 왔죠. 낯선 남자의 정체는 당시 사형장의 입회에 최우로 씨의 유언을 들었던 문장식 목사. 역부족임을 이제 깨달은 데 체념하며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간첩이. 나는 거기에 쇼킹한 거야. 간첩이면 김일성 만세 부른 놈이 옛날에 있었어. 어떻게 대한민국 만세 불러?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966년 북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그중 20만 원을 조카 낙교 씨에게 전달했다는 최우로 씨. 최낙교 씨 역시 1,000원권 지폐 200매 한 다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1,000원권 지폐를 발행한 날짜는 1975년 8월 14일. 1966년 최우로 씨와 낙교 씨는 발행되지도 않은 1,000원권을 대체 무슨 수로 주고받았다는 걸까? 2017년 6월 29일 재심에서 최우로 씨와 조카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하지만 34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살아있는 피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형장에 이슬이 된 뒤 가족들은 낯익은 얼굴을 TV에서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인데 이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풍채가 괜찮았었고 그거 보니까 딱 그 사람. 그는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형사이자 일명 지옥에서 온 장의사라 불렸던 이근한 씨였습니다. 그는 반달곰, 박중령, 지옥에서 온 장의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악명 높게 만든 별명은 다름 아닌 고문 기술자였습니다. 그런 이근한 씨를 만났던 최낙전 씨는 출소한 뒤에도 내내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공간, 일명 인간 도살장이라고 불렸던 그곳은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습니다. 며칠씩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물론 수시로 행해지는 폭언과 구타는 영장도 없이 40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손발에 호의를 감은 뒤 전류를 흘려보내 일명 불고문이라 불렸던 전기고문. 천을 얼굴에 덮은 뒤 물을 들이부어 숨을 못 쉬게 했던 물고문을 주도한 것은 이근한 씨였습니다. 잔혹한 고문을 했던 이근한 씨가 원한 것은 단 하나, 간첩이라는 자백이었습니다. 1981년 봄, 진도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었던 허현 씨는 남산 국가안전기획부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처가 식구들과 함께 북한의 난파 공작원인 처남에게 포섭돼 간첩 교육을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처남은 한국전쟁 당시 이미 숨진 뒤였지만 안기부 수사관들은 막무가내였다고 합니다. 60일 동안을 깨를 먹고 여기서 가면은 옷 다 벗겨불고는 식경판 거기다 놔놓고 그렇게 하고 두들고 또 그 하루는 또 뭐다면 여기 손톱 밑에다가 그 볼펜으로 이제 이 속에 퍽퍽 사람 환장 아니고 이거 그러고 생식기에다는
철자로 짜긋짜긋한 사람이 그 견딜 일이 인생이.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 앞에서 거짓 자백을 한 허연 씨는 처가 식구 6명과 함께 24년간 진도 지역에서 암약해온 일가족 간첩단으로 둔갑됐습니다. 그때의 가해자들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 뭐 할 얘기 없어요. 문제가 됐으면 그때 재판부의 3당사자들은 뭐였느냐. 재판부는 뭐였고 피고 딸린 변호인은 뭐였고 검사는 그걸 왜 거론 안 하고 그때 당시에 전부 재판부에서 중형을 때렸는데 이의가 없다가 지금 와가지고 공부하겠다 그러면 아니 옛날 지난 걸 가지고 공부도 없이 공부하겠다 그 사람이 때렸다 그 사람이 없겠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돼. 그때 당시 그 시점에 문제 삼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그 시절에 그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았으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으셨겠어요? 얘기하지 자기한테 부모한테 뭐 아니 사형을 때리고 무기를 때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말 못하면 또 뭐해? 이들의 얘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 1980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던 이헌치 씨는 곧 태어날 2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10월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간 뒤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지고 맙니다. 제1교포 2세였던 그에게 간첩 혐의를 덮어씌운 뒤 어김없이 물고문과 폭행을 이어갔다는 사람들. 만삭의 아내마저 취조실로 끌고 갔던 수사관은 보안사 군인들이었습니다. 국군 보안사령부 사령관 출신의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된 뒤 더불어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른 보안사.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보안사 수사관들은 태연히 고문 조작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 그들은 간첩을 잡은 공로로 훈포장과 수천만 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고문한 수사관들에게 되레 상을 줬던 시절. 1984년 영빈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런 격려사를 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라 이거야. 내려와야 우리 군인들 정가 올리고 훈장 타고 진급되고 이런 기회도 생기지 않느냐. 전마들이 안 내려오면 좀 답답하죠. 또 어떤 면에서 군인들은 안 그래 경찰이나 좋은 기회 금년도 좋은 기회 있을 거야. 공로를 세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도록. 국가가 이근환을 키우고 있는 거죠. 조직적으로 키워왔어요. 굉장히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근환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잡힌 거고요. 알려지지 않고 잡히지 않은 이근환이 더 많다는 거죠. 그 수천 명의 이근환들은 어디 있어요? 보안사에 연행돼 43일 동안 불법으로 구금된 뒤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했던 김양기 씨. 그는 검찰 송치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검사한테만 가면은 내가 이런 걸 전부 다 폭로를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뭐라고 하던가요? 얼굴이 시퍼리져가지고 입에는 개복감을 벌벌벌 무슨 자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갖고 뺨을 치는 거예요. 이 새끼야 여기 와서 부인을 뭐 어찌란 말이야 날 보고. 검사가요? 부인하려면 보안 그것을 부인하지. 날 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 새끼야. 막 깜짝 놀래버렸어.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한 줄기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다행히 현장에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광주교도소 교도관이었던 이용현 씨입니다. 김양기는 거기 있으면 그 절박한 마음에서 막 무릎 꿇고 앉으면서 온갖 고문 다 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대 저는 이렇게 행동 없습니다. 김남 부장관 하셨어요. 공안 부장관 하셨어요. 부한테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걸른 걸 내가 다 빼주고 이거 다 빼주고 조금밖에 안 했는데 이 새끼가 왜 무기 안 찍는다래. 이 새끼 사형시켜버릴까 이 새끼 아주 그래가지고 바로 몇 번 발길질하고 또 큰 책으로 막아 또 두루 패니까 봐 아주 얼굴도 막고 쭉 맞다가 코피가 흐르더라고요. 이용현 씨는 김양기 씨의 고등법원 환송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수사 당시 검사가 허위 자백을 강요했으며 무리한 수사가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허술한 증거와 목격자의 증언에도 김양기 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됩니다. 또 어떤 사건에서는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속옷이 피에 젖을 정도로 구타를 당해서 나중에 그 속옷을 몰래 숨기고 있다가 법정에서 흔든 일도 있었어. 그걸 보고도 판사가 무시했던 거죠. 우리는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95건의 공안 조작 사건 판결을 담당한 판검사의 이후 이력을 분석해 봤습니다. 재판 이후 고법 부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지낸 사람들은 107명,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9명이었으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 중 6명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등 검찰 최고위직에 올랐고 국회의원,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된 검사도 있었습니다. 잔혹한 운명의 장난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안기부에서 끔찍한 고문 끝에 조총련계 친척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했다고 거짓 자백을 했던 오주석 씨. 당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7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은 오주석 씨는 2011년 8월 8일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된 뒤 이듬해 3월 13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다 일사천리로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뭐 1심에서 무죄, 맞아 2심에서 무죄,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거기도 이제 무죄가 된 거지. 그다음 민사보상을 이제 말하자면 청구하는 과정에서 6개월 넘었다고 해서 시효가 지났다고 안 준 거예요. 일가족이 간첩으로 물렸던 허연 씨 부부는 배상금 일부를 먼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심에서 이제 민간 변상을 받아갖고 반치는 받았어. 그런데 그놈 갖다 쓰고 남게는 6개월이 넘어서 변상을 청구했다고 그래갖고는 이제 이놈 다시 반송하라 그것이요. 대법원이 상고를 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손해배상 청구가 없던 일이 된 겁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먼저 지급됐던 돈이 부당이익금이라며 손해배상금에 이자까지 더해 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다시 반송하라. 그렇게 할 수 없이 전답하라 해서 반송했죠. 미친 세상살이를 머리라 이제 뭐 원망할 수도 없고 세월의 약이라고 이제 잊어져가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런 사건이 어디가 있겠어요? 돈을 줬다 뺏은 국가에게 논밭을 팔아 이자까지 더 얹어주는 황당한 일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이 과거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못 박는 판결을 내놓으면서부터였습니다. 소멸시효가 몇 년이야 보통 민사? 3년이거든? 또 6개월이라는 거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 근거가 없어요. 법에 없어. 그럼 자기네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갖고 소멸시효로 막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돈 못 버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도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이제는 배상 책임마저 줄여가고 있는 사법부. 전두환 정부 이후에 그 제일 만만한 먹잇감들이 이제 정말 한국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교포 이런 사람들 또는 뭐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양반들이 그런 수사기관에 가면 그거는 뭐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끌려다니는 거죠. 그 안에 살아오면서 국가 원망 많이 했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게 조사해보면 사실 여부가 다 밝혀지는데 그러면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걸 판단을 해줘야지. 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는 못하죠. 다 약한 탓이죠. 여전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국가도 법도 닦아주지 않는 이들의 눈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